네, 전 세션도 생성형 AI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해주신 어떤 문서들을 가지고 레포트를 생성하고 지금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대신해줄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나 이제 LLM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결국에 이제 양산 환경에서 이제 반도체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제조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량률을 줄이거나 하기 위해서 어떤 분석을 하고 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어떤 툴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고, 지금 LLM 말고도 이제 AI라는 어떤 기계 학습, 지금 모델, AI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델들을 이제 어떻게 배포해서 현장에 적용을 하느냐, 이런 거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이제 RTM의 제품계 팀장이고요. 그래서 RTM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AI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플랫폼의 어떤 차이점도,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구성한 어떤 MLOps라고 돼서 되게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사례와 이제 퓨처워크 순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 제조 장비에 이제 AI 솔루션에 융합할 수 있는 형태로 솔루션을 좀 가지고 있고요. 크게 나눠서 보면은 제조 공정 설비랑 이제 검사 장비,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제조 공정 설비에서는 이제 실제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센서 데이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온도나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경우는 진동이나 여러 가지 센서 데이터들이 계속 생성이 될 거고,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동작하는 솔루션 하나와, 그 다음에 품질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수치적으로 계측되는 계측 장비도 있겠지만, 이제 이제 비전 검사 장비도 있을 거라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분량들을 이제 구별해내고 탐지해내는 그런 솔루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조 공정 설비에서 저런 AI를 붙이는 이유는 이제 목적은 공정 안정성이나 이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가 되면서 좀 스큐잉이라고 하죠. 좀 품질이나 아니면 어떤 성능 자체가 조금씩 저하되고 드리프트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하고 이상 탐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결과도, 더 나아가서는 결과도 예측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제어까지 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솔루션이 필요로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품질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수치 검사나 불량 검출이나 아니면 그런 품질 판정을 위해서 또 대부분 자동화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 품질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조업에서 지금 AI를 적용한다라는 얘기가 정말 수년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좀 아직도 그 적용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의 돌파구처럼 느껴지게 다가온 게 이제 전 세션에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LLM 같은 거죠. 이제 어떤 AI 에이전트, 챗GPT 같은 어떠한 환상적인 무언가가 나와서 이제 지금까지 AI 도입을 하지 못했던 그런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돌파해 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 세션에서 들어가셔서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 LLM은 이제 하는 일이 다 따로 있는 거고, 그 AI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거고, 그 이상 탐지를 하고 불량 탐지를 하고 예지 보전을 하고 불량 예측을 하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기존에 계속 얘기를 해왔던 그런 AI 모델들이 실제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션에서 말씀 주셨던 그런 LLM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심지어 RTM에서도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하고 있고, 다만 LLM이 어떤 AI 에이전트가 구동을 할 때 재료로 쓸 수 있을 만한 어떤 결과들, 그러니까 어떤 실시간으로 이상 탐지를 하면서 내왔던 어떤 결과들을 기반으로 추론을 해서 레포트를 생성하는 것들을 이제 LLM이 해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상 탐지를 하는 어떤 모델, 불량 탐지를 하는 모델, 이런 것들은 실시간 동작을 해야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더 좋은 LLM을 도입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얻어낼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AI 적용을 그 수년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도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다 아시겠지만 뭐 AI 전문 인력이 없고요. AI 전문 인력이라는 게 뭐 데이터 분석가라든지 아니면 뭐 쉽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아니면은 뭐 머신러닝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어렵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불량 데이터가 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불량 데이터가 적을 수밖에 없고 적어야지만 하는 환경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00개의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1개 정도가 불량이 난다, 아니면 2개가 불량이 난다, 또 뭐 5개가 불량이 난다 라고 했을 때 이 불량 유형을 어쨌든 모델이 배우려면은 불량이 발생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배워야 되는데 이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뭐 5개의 불량을 가지고 어떤 그 5개 분량 간의 어떤 공통점을 찾아서 모델이 만들어져 버리면은 이걸 흔히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 모델이 너무 예민해지게 돼서 딱 그 비슷하게만 보면 다 불량이라고 이제 예측을 해버리게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성 알람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가성 알람이 많이 나오게 되면 실제 실무진들은 어떻게 판단하게 되냐면 처음에 몇 번은 이제 모델이 불량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걸 이제 실제로 검사를 해보고 다른 것도 해보다가 가성 알람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시를 합니다. 모델이 이제 어떤 불량이라고 해도 이제 무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저런 절대적인 불량 데이터의 부족, 저 현상 때문에도 좀 모델 도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문제 유형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10,000개의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뭐 한 5개, 많이 봤을 때 한 10개 정도가 불량이 났다라고 이제 해보면은 그 10개가 모두 똑같은 원인 때문에 발생하지 않거든요. 이제 불량이라는 게, 이 10개도 나눠서 보면은 또 이 중에서 1개는 또 어떤 것 때문에 발생했고, 또 저거는 또 이때 발생했고, 다 원인이 이제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문제 유형의 다양성도 결국에는 AI 모델의 도입을 좀 속도를 늦추게 합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10,000개의 제품에서 이제 뭐 한 5개, 10개 정도 불량이 났는데, 이 중에 한 2개 정도가 뭐 어떤 압력의 문제였다, 뭐 압력 그 모터의 아니면 토크 속도의 어떤 문제였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그러면은 토크 속도를 보는 모델을 만들어서 도입을 해주면은 그리고 뭐 불량 데이터 부족 문제도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2개를 이제 잡을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나머지 8개는 어떻게 돼야 되냐? 신규 모델을 또 만들어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모델을 도입하는 그 효과가 좀 체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 유형의 다양성도 좀 문제가 도입의 속도를 좀 늦추게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는 이제 플랫폼화를 하는 작업을 좀 많이 했었고요. 이거 어떻게 하게 되냐면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도입하는 것도 하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필요할 때 모델을 추가적으로 빠르게 더 확장을 해서 도입을 할 수 있고, 더 하나씩 더 얹어갈 수가 있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델을 계속 더 확장해 나갈 수 있고, 또 강화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제조 환경이 계속 바뀔 때마다 다시 모델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자동 대응하는 모델이 탑재되도록 플랫폼화를 하는 게 좀 필요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AI 모델, 제가 이제 MLOps라고 설명을 드릴 텐데, MLOps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기계학습 모델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관리하는 어떤 플랫폼이나 솔루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어떤 그 절차가 데이터를 일단은 확보를 하고, 그 데이터를 모델이 알아듣기 쉬운, 모델이 알기 쉬운 형태로 전처리를 하고, 그게 정확성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모델의 그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을 배포를 한 다음에 배포된 모델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추론을 하면서 그 모델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게 만약에 데이터가 좀 바뀌어서 모델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 모델을 그냥 없애버리면 안 되고, 기존 모델은 그냥 구동이 된 상태로 다시 뒤에서 또 재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맞는지를 테스트한 다음에 자동으로 갈아 끼고,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떤 MLOps라고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을 보시면 되는데, 이런 플랫폼들이 다 보면은
머신러닝 엔지니어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가들이 사용하기 좋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조 현장에서 지금 실무진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솔루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은 MLOps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그냥 현장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는 분들도 좀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자동화가 돼야 될 거고요. 이거는 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랑 좀 내용인데 범용적인 이제 MLOps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기존에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존재하고 뭐냐면은 어떤 설비를 딱 측정해서 봤을 때 뭐 컨베이어 벨트에서 어떤 압력이나 온도를 계속 측정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부분을 딱 잘라서 정지하는 부분까지 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잘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하나씩 붙여 나가는 거죠. 모델을 하나씩 붙여 나가고 그 다음에 모델이 잘 동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또 학습을 하고 다시 또 재학습을 해서 이거를 또 배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앙 집중형 파이프라인으로 좀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저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추가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컨베이어 벨트에서 압력이랑 온도만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른 것도 같이 보겠다라고 하는 순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데이터 파이프라인 수정을 했으니까 그 뒷단에 갔었던 이제 모델 배포된 것들도 관리를 따로따로 다시 하면서 구성을 해줘야 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MLOps라는 저런 어떤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나 모델 파이프라인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이제 전담 인력이 있지 않는 이상 좀 그런 것들이 저런 것들이 좀 관리하기 힘들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제조업에서 어떤 MLOps 모델을 실제로 관리를 해서 AI 모델을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MLOps 전문가용,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용 아니면은 뭐 ML 엔지니어용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현장 엔지니어가 직접 이제 운영이 가능한 어떤 솔루션 형태의 플랫폼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솔루션 형태의 플랫폼에는 뭐 여기는 뭐 ML 모델이 어떻고 ML 모델은 지금 뭐 XGBoost를 사용하고 막 모델 네이밍은 뭐 어떻고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를 해야 되니까 뭐 그걸 어떻게 데이터 버저닝을 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이 엔지니어가 이제 좀 설명 가능한, 좀 이해하기 쉬운 그 제품 아니면 설비 언어로 이런 것들을 구동이 가능하게끔 하는 플랫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아까 전에 모델만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여러 개를 쉽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좀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델도 재사용이 좀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바뀌는 환경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제 좀 구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모델과 뭐 이런 설비들을 좀 이렇게 연동을 이런 식으로 하게끔 좀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다음 단계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한 게 메타 어웨어 배포 구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메타 정보라고 칭하는 게 보통 어떤 거냐면요. 이게 어떤 데이터가 이제 나왔다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컨베이어 벨트에서 뭐 압력과 온도가 측정된 어떤 그 데이터가 계속 나온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거를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 하나를 칭하는 어떤 정보들의 합을 메타 정보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온 이 데이터가 언제 나온 공정 시간은 어떤 거였고 그리고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나왔던 데이터고 그리고 어떤 설비에서 발생했고 어떤 모듈에서 발생했고 이런 좀 더 디스크립티브한 이 데이터에 대한 좀 어떤 부가 설명들이 좀 조각들로 정보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요. 모델을 이제 배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만들 때는 신규 제품이 아니라 지금 기존의 이 제품을 어떤 A라는 제품을 만들 때 발생한 데이터들만 모아서 따로 모델이 구동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B라는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으면은 그게 모델이 자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모델이 어떤 이상 탐지를 한 모델이 구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A라는 제품을 만들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만들었다 또는 1000개 정도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지금 이건 통계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좀 이상이라고 판단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동으로 모델이 배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B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모델이 자동으로 판단하는 거죠. 지금 이 데이터는 B 제품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는 아직 충분히 쌓이지가 않았으니 지금은 이상 탐지하지 않겠다라고 자동으로 판단하고 그게 충분히 쌓여서 실제 통계적인 좀 유의미한 그 정도의 데이터가 쌓이면 자동으로 B 제품을 판단하는 모델이 배포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메타 인지가 좀 가능한 그런 배포 구조로 만들어서 실시간 모델이 이제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운영되도록 한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아까 전에 머신러닝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실제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걸 하는 분들이 전담 인력이 각각 있어야 되거든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관리를 하고 데이터 버저닝을 하고 데이터 버저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기존에 이 센서에서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그럼 다른 버저닝으로 또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다 전체 다 자동화를 해서 엔지니어는 그냥 이 로우 데이터에서 나와서 여기 나온 결과 실제 모델에서 나온 결과만 좀 보고 구체적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가능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헬스 스코어가 들어가 있고 그 외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드밴스드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그 모델들을 계속 얹어갈 수 있다.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 전처리하는 부분도 다 저희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리고 지금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제조 쪽에서는 지금 이미지 쪽도 많이 있지만 이미지는 자동화 쪽에 좀 더 가깝고요. 이상 탐지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에는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다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전처리나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쉽게 전처리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깔끔하게 만드는 그런 거 말고도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타임 제조 쪽에서 이제 데이터를 쌓다 보면은 전체 다 쌓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1초 단위가 아니라 1분 단위로 쌓는다든가 5분 단위로 쌓는다든가 아니면은 변화량이 있을 때마다 좀 쌓는다든가 여러 가지 수집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인터폴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각각 다른 구간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을 통합할 때 시간을 맞춰준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자동으로 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네, 저렇게 일단 제 자동화가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동화에 좀 집중이 많이 돼 있고요. 네, 저렇게 해서 메타데이터가 좀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하게끔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저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저장을 할 때 단순히 이제 이 설비에서 나왔던 데이터를 따로 저장하고 저 설비에서 나왔던 데이터를 따로 저장하고 해버리면은 이런 플랫폼에서 어떤 중앙으로 관리해주는 게 없으면은 이 이상 탐지 모델을 각각 따로 봐야 되는 경우도 또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제품이나 레시피 정보들 같이 이거는 또 데이터랑 분리를 해서 모델에 사용되는 그 데이터들과 이게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나왔는지를 구분을 해서 좀 저장을 하고 매핑을 해놓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이제 이 제품이 그러면은 이 제품의 어떤 이력을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플랫폼 내에서 이 설비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정상이었고 이 설비에서는 좀 정상이었고 이 설비에서는 어떤 거를 하는 경우에 좀 이상이 발생을 했었다라는 것도 같이 이제 볼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 어떤 제품의 수율이나 아니면 불량률을 관리할 때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쉬워질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 이거 반도체에 대한 얘기라서요. 이거는 좀 깊게 안 들어가고요. 이게 FTC랑 SPC라는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관리하는 어떤 솔루션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FTC는 이제 보통 설비 제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값이 벗어나면은 그냥 바로 이거 설비 멈춰라 라고 이제 보통 제어를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플러스 솔루션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SPC 같은 경우는 이제 Statistical Process Control이라고 해가지고 통계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보통 여기서도 그렇게 관리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 특정 온도나 아니면 이 값이 뭐 평균은 어때야 되고 뭐 최소값은 어때야 되고 최대값은 어때야 되고 이 변동성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온도 하나라고 FTC 같은 경우는 일단 문제가 이 레인지 안에 들어오기만 했으면은 튀지만 않았으면 일단 제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게 통과다 아니다 이 정도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저희가 다 관심 있어 하는 게 뭐냐면 예지 보전입니다. 예지 보전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이 레인지 안에는 잘 들어와 있고 멈출 만큼은 아닌데 근데 이 안에서 조금씩 뭔가는 벗어나고 있다 이거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좀 더 정량화 해줄 수 있는 레인지 안에 있을 때도 좀 정량화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SPC 같은 것들인 거고요. 저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그래서 이 평균값이 이 온도의 평균값이 이 정도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걸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저 관리해야 되는 통계값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온도 하나만 보더라도 온도의 어떤 구간의 평균, 어떤 구간의 최소값, 최대값, 표준 편차 이렇게 이 정도? 그리고 뭐 사실 또 최소값, 최대값만 관리하면은 또 노이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P05, P95%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6, 7개가 되는 또 곱하기 구간이 한 3, 4개만 돼도 한 수십 개가 되는 거를 하나의 파라미터마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크리티컬한 파라미터만 관리를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헬스 스코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다 정량화해서 수치화해서 100점 기준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돼 있고 모든 파라미터들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상탐지라고도 말씀드리고 불량탐지 얘기도 꺼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상탐지라는 워딩을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상탐지는 보통 뭐냐면은 정상만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에서 벗어나면 이상이라고 보는 거죠. 불량탐지는 뭐냐면 불량의 패턴을 배워서 이 불량의 패턴이 일어나면 그거를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불량 데이터 수가 절대적으로 좀 작기 때문에 좀 이상탐지 쪽으로 좀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상탐지를 하는데 단순히 그냥 SDC처럼 이건 이상하다 아니다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상한데 어느 정도로 이상하다 이건 95점짜리고 어제는 95점이었는데 오늘은 90점에 수렴하고 있다 그리고 내일은 뭐 85점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량화를 해 나가는 게 헬스 스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웨이퍼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웨이퍼가 아니고 그냥 모델 레디 데이터면 다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컨베이어 벨트에서 특정 구간을 본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다 구동할 수 있고 구동이 될 때는 그 안에 있는 이게 뭐 지금 안에 있는 이제 두 번째가 지금 저 위에가 생산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그 실제 센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센서 데이터 밑에 그 구간들이 나눠져 있고 그 구간에서 특정 실제 위치 어느 시간이 어느 시간대에 이상하게 벗어나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저렇게 산출이 돼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이상 탐지를 하고 원인을 분석하실 때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직접 보시면은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이게 진짜 골든 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골든이라면 한 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야 됐고 그리고 이상이 아니라면 정상이라면 한 이 정도 안에서는 움직였어야 정상이다라는 게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배포가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좀 다른 제품 만들 때는 또 별도의 이제 보는 레인지가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거리를 측정해서 저렇게 이상을 탐지하는 방식이 이제 헬스 스코어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어떤 센서, 파라미터별로 스코어들을 쭉 보면서 트렌드를 보면서도 이제 저런 것들을 좀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웨이퍼 스코어 자체를 또 보면서 그러니까 웨이퍼라고 했지만 그 어떤 제품의 스코어 자체를 보면서도 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트렌드를 좀 확인하는데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펑션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처리 내용이라서요. 이런 로직들이 좋았는데 깊게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 프로파일을 생성하고 편차를 이제 정량화를 해서 그렇게 이제 전 스코어를 산출하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빠르게 탑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저거 말고도 저희가 했던 게 이제 뭐 진공 상태가 이제 어떤 펌프가 릭이 발생했느냐, 챔버에 어떤 릭이 발생했느냐, 아니면은 뭐 공정 결과를 예측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더 추가적으로 얹어본 경우들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계속 얹어 나갈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산탄지 모델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양산을 했을 때도 사전에 탐지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고 있는 이제 저기는 이제 아이사였는데 해외에서 저희가 좀 데모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기서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좀 잡혔는데 일부만 잡혀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저거는 이제 양산 쪽에서 나왔던 거고 저희가 실제 데모를 하고 있었던 데모 담당자분은 또 이 양산이랑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가지고 저희는 이거 데모를 할 당시에 요게 좀 이상해 보입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드렸거든요.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드렸는데 그 부분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설비가 좀 꺼졌고요. 그래서 다운이 돼버려서 나중에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세요라고 별도로 다시 또 왔는데 저희가 이미 이거는 저희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상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었어요라고 하면서 원인까지 저희가 유추되는 내용을 같이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저희 쪽에서는 이제 어떤 특정 가스 파이프라인의 밸브에 걸리는 압력에서 스코어가 떨어지는 것들이 보였어가지고 저희가 좀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결국에는 교체를 했고요. 저런 식으로 하는 것도 되고 저희가 이제 스코어 자체도 이 데이터만 가지고 계속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파라미터들 이제 크리티컬한 파라미터들만 모아서 또 스코어링을 했을 때는 좀 공정 결과를 예측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는 것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되었던 내용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가스 누출 탐지 솔루션 이런 것도 계속 펑션을 좀 얹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도 그런 추가적으로 얹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설비에 얹을 수 있는 이제 헬스 스코어를 가지고도 헬스 스코어랑 이제 EHML 플랫폼에 이제 헬스 스코어도 더 강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현재 이거는 거의 이미 나오긴 했는데. 추가 점수가 이제 보통 드랍이 될 때 다 사후 대응이 아니라 좀 사전 대응을 다들 하고 싶어 하시니까요. 이게 전체적인 뭐 특정 센서에서 어떤 지속적인 하락이 좀 보인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알림을 줘서 지금 이거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걸 알려드린다거나 그런 것들은 더 추가 지금 거의 개발이 되었고요. 요거는 조금 다른 건데. 스코어를 이제 볼 때 한 파라미터, 한 온도만 떨어졌을 때랑 온도에 대한 어떤 이상이 발생했을 때랑 온도랑 압력이랑 같이 이상이 됐을 때랑 이런 것들이 다 현장 엔지니어 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좀 경험적으로 지금 이 두 개가 같이 흔들리면은 좀 이상하다. 이건 어떻다. 이게 세 개가 같이 흔들리면 좀 이상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드랍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모아서 반복이 될 경우에 좀 불량 유형으로 요거는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알려드리는 내용으로 추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으로 돌아가면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으면은 나중에 LLM이나 이런 AI 에이전트를 좀 도입하실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결과들을 같이 보면서 이제 이런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AI 에이전트에서 지금 EHM 헬스 스코어가 어땠는지 알려줘, 아니면 이 설비의 상태를 알려줘 하면 여기서 계산된 결과를 불러와서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이 시간대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운영이 됐었고 생산이 됐었고 그 제품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이 가스 스코어가 좀 낮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친숙하게 좀 더 설명력을 좀 가진 어떤 대답을 이제 얻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어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